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염원하며 제가 이제 장대 양봉 컬러 옷을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양봉 패션이라고 하죠. 저의 바람대로 시장이 이루어질까요? 매일 입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빨간 옷 에너지가 입는다고 부족하니까? 올라가면 네. 매일 입어주시면 너무 그럼요. 고맙겠는데요. 예, 네. 뭐 온통 빨갛게 다 물들일 수 있습니다. 빨간 머리까지 할 자신 있습니다. 네.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렇게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심리 자체가 워낙 안 좋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네. 첫 번째 질문이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확산될까요?였는데 이 질문을 네.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너무 이게 희망 회로를 일명 뭐 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7월 달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쵸. 7월 달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네. 피봇이라는 말이 네. 너무 크게 올랐다가 너무 크게 당해서 야 그러면 이번에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연준의 정책이. 물론 이제 그때도 6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인플레만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고 나서 그 이후의 움직임. 네. 근데 지금 하는 태도들이나 정책을 보면은 일단은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너네 힘들 거고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1등이야. 우선이야. 지금 경주마 느낌이잖아요. 그 전까진 그랬는데 약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네. 모르겠는데 아이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막 말썽 부리고 그래서 그러면 부모로서 이제 당연히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훈육을 우리 어릴 땐 좀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 맞고, 종아리 손바닥 맞고, 엉덩이 종아리 맞고. 종아리 맞으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애가 안 고쳐져서 더 삐뚤어 나가. 더 삐뚤어져 나가요. 그럼 더 세게 때려요. 더 세게 때려요. 근데 아이가 막 가출을 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사실상 오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 연준 이제 9월 FOMC를 분석을 해드릴 때 네. 연준은 이미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실업률에 대해서 샴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실업률이 4.4%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올해는 3.8%인데 4.4%. 이거는 경기 침체인 거거든요. 네. 이게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를 경기 침체로 봅니다. 실업률로 봤을 때. 연준이 계산하는 실업률로 봤을 때. 근데 내년에 0.6%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숫자를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구나 인정을 한 거고 네. 이제 최근에 3일간에 만든 고용 지표가 망가지면서 지금 표를 보시고 계신데 졸트죠. 구인자 수가. 구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내가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임금 좀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준의 계산에는 실업률을 조금 높여야겠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표가 실제로 구인이 감소하는 게 물론 지금 1,000만 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건데 우리 고점을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이 해석할 때는 야 이거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 침체면 뭐 연준이 금리 못 올려. 못 올릴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만이 알 텐데 요새 파월 의장이 나와서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FOMC 이후에 2번이나 이제 큰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통화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이제 계속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파월은 함구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 아닙니까? 그렇죠. 기대죠. 주식시장에서는 기대인데 왜 이러냐. 지금 실질적으로 실물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에 앞서는 게 이제 선행 지표가 이제 구인 건수인데 그게 강력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저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그 세부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신규 고용 이게 47.1까지 떨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48.7까지 떨어졌어요. 48.7까지 떨어졌다는 거. 지난달에 8월 달에 54.2였는데 네. 그러면 이미 선행 지표인 제조업 PMI에서는 고용이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희 사람 뽑을래 안 뽑을래? 우리 지금 어려워서 뽑을 생각이 없거든. 이 구인 데이터에서도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면 뭐가 많이 줄어들었냐. 네. 소매업 구인이 8월 달에 15.6% 감소했습니다. 소매업에서. 우리가 1분기, 2분기 막 실적 데이터 나올 때 걱정했었던 것이 1분기에는 타겟이 네. 야, 이게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재고 밀어내기 한다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소매업의 경기가 재고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는 네.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가이던스도 낮췄고 그쵸. 그럼 소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서비스업 구인이 5.9% 감소했는데 서비스업 구인은 3월부터 8월까지 45만 8천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경기를 지탱하는 게 서비스, 소매 판매가 70%, 60%를 차지하니까 네. 이게 안 좋아진다는 거, 그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구인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번 주에 공포로 작용했었던 것이 지난 주말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도산할 수 있다. 자본 조달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는 게 저는 왜 더 걱정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 개별적인 문제였어요. 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럽 주요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그나마 안정적이었어요. 2011년도가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 그때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 표의 그 왼쪽에 굉장히 위로 솟구쳐 올라갔을 때가 2011년도 재정위기 있을 때 이 검은색이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네. 그때 이제 CDS 프리미엄이 200bp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을 넘어갔거든요. 다행스럽게 나머지 은행들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정말 크레딧 스위스 개별적인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유럽 전체 은행의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개별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선을 긋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연준이 실기할까 봐. 왜냐면 한번 사고를 친 사람들은 네. 위축될 수밖에 조심하죠. 없어요. 작년에 예.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전 세계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지금 파월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그렇게 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네.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죠. 뭐 1970년대 볼커가 어쩌고 막 지금 과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 볼커 의장 뭘 그렇게 그쵸. 그랬다고. 그러면 20, 30년 뒤에 파월이 그런 오명을 오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 금리를 올려? 그렇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순환적인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이 말도 또 하면 안 돼. 인플레이션 일시적입니다. 그 파월이랑 똑같은 건데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이게 기간을 못 맞춰서 그런 네, 거지. 박파월 씨. 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 순환적인 거예요.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풀면 올라갔다가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떨어지고 경기 사이클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유가가 200불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80불대, 90불대 하면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효과라는 것들이 발현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안정화되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서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건 순환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경기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축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준 위원들은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 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의 은행의 건전성은 굉장히 튼튼하다. 올 초잖아요. 달라졌습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는 떨어지고 있고요. 네. 위험 지표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보신 거는 이제 유럽은행의 CDS 프리미엄인데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가면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린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것들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미중 무역 분쟁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금리를 더 올려서 뭔가 하나 우리가 모르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것들이 터졌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가 위기를 부르겠죠. 네. 쟤들 이상한데?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은행에서도 뭔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바바박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될 구간이고요. 근데 그 경계를 해야 될 구간이라서 위기가 오니까 모든 걸 빼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연준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의 긴축을 약간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1970년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1970년대에는 그 전에 부채가 굉장히 1950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늘어났던 부채들을 많이 감축시켜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부채를 터뜨리느냐.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부채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간다.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시스템 리스크를 인플레이션을 잡고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가게 막는 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연착륙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연착륙 이야기는 쏙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어떻게 다수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 나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피벗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기 침체, 연착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뭐 영국 정부의 지금 신용등급 다 낮추고 있잖아요. 그쵸. 영국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고 네. 크레딧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지금 6월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자, 이제 미국, 유럽 얘기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반등, 그러니까 어제 사실 굉장히 억울했고요. 오늘은 당황했죠. 이제 다시 또 제정신 차린 것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의미 부여하십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단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왜 단타치고 있냐면 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네. 뭐 그들이라고 뭐 새로운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집단 아니거든요. 그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저는 어저께 외국인이 선물을 17,900계약을 팔았다라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또 팔은다고? 이게 제가 수치를 보니까 최근 4, 5년간에 가장 많은 수치예요. 2020년 4월 달 팬데믹 터졌을 때 17,000계약 판 게 가장 많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어디서 나왔지? 보면 외국인이 9월 말에 우리 증시 막 엄청 쌀 때 2,100포인트 때 선물을 좀 샀어요. 3일 동안 선물을 막 샀습니다. 주가 그때 빠지는데. 막 하루에 엄청 많이 7,000계약씩 막 사고 땡긴 날이 그랬거든요. 있죠. 그래서 그 3일간 9월 말에 3일간의 선물 매수 금액이 18,000계약입니다. 어제 하루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싹청산하고 나간 3일 거예요? 동안 18,000계약 샀고 일주일 만에 어제 18,000계약 딱 팔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미결제 약정이 안 늘어났어요. 선물 시장에는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어제 미결제 약정이 18,000계약인데 한 3,000계약 감소했나? 만약에 신규로 시장이 안 좋아서 18,000계약 내가 파는 거야라고 했으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겠죠. 네. 새로운 외국인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근데 그거 아니고 미결제 약정 없이 안 늘어나고 그냥 저 이제 9월 28, 29, 30에 이제 샀었던 18,000계약을 어제 그냥 그대로 단타 쳤다라는 겁니다. 매매 잘하네요. 네, 외국인들 아주 배 우리 아프네요. 시장에서 잘 수익 내고 있네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되게 웃긴 게 네. 최근 5거래 동안 삼성전자 엄청 올랐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단타입니까? 5일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7천억 매수했고요. 네이버를 7천억 팔았습니다. 딱 그거예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뭔가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네이버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더 안정적이고 덜 빠졌을까를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네이버도 엄청 좋은 기업이고 큰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빼서 그냥 여기 넣은 거예요. 뭔가 새로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가야 되는데 지금 주식 비중은 너무 낮고 네. 주식 다 팔아놨는데 여기서 더 판다고?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은 거죠. 그 외국인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두려움 떨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오늘은 좀 팔긴 하지만
용감하게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본 이번에 실적 나왔을 때 얘들은 부채 비율이 얼마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처럼 얘들은 금리 올라가면 안 좋은데? 그러면 주식을 지금 뭐 팔기는 어려우니까 얘도 50% 빠졌고 얘도 50% 빠졌으면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오른다라고 해서 와 너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짧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국인한테 맡겨두고 싶네요. 우리의 외국인한테요? 돈을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대리매매하라고 잘하니까. 네. 안타깝지만 뭐 계속해서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타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야 될 텐데요.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